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어둠 속에서 황금 거울 하나가 눈을 떴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착각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초기 몇 년간 밝혀낸 것은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점진적인 수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진이었습니다. 현대 우주론의 발밑에서 시작되어 그 울림이 오늘날까지 멈추지 않는 조용하고 파괴적인 전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망원경이 기록한 거의 모든 심우주 영역에서 나타난 그 작고 붉은 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붉은 얼룩들, 그들은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델도 그 존재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이 우주의 초기 역사, 즉 우주가 겨우 10억 혹은 20억 살이었던 그 시절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특정 우주 시대가 끝난 듯 그들은 이미지에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애정을 담아 그들을 작은 붉은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무해하고 심지어 거의 재밌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이름 뒤에는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근간을 뒤흔드는 천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점들은 알려진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존재해야 할 것보다 너무 밝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무거웠습니다. 블랙홀 치고는 너무 조용했지만 단순한 성단으로 보기에는 너무 빛났습니다. 이 천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동안은 알려진 천체의 새로운 변종이 발견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격렬한 별 형성을 겪는 밀집된 은하였을 겁니다. 혹은 젊은 은하의 심장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블랙홀, 즉 활동성 은하핵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들은 가스와 먼지를 너무나 무자비한 효율로 삼켜 수천 개의 은하를 합친 것보다 더 밝은 빛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활동성 은하핵은 특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X선, 전파, 그리고 그 격렬한 내부 활동의 우주적 서명과도 같은 특정 방출선들, 작은 붉은 점들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2025년까지 이 천체들 중 300개 이상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2026년 1월 코펜하겐의 한 팀이 이 천체들 중 하나의 최고 품질 스펙트럼을 발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접외선 분광기는 이전의 모든 관측을 압도하는 정밀도로 이 천체의 빛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이온화 가스막에 의해 산란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질량 추정치를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계산들은 1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블랙홀을 가리켰지만 새로운 분석은 100배나 낮은 질량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10만에서 1000만 태양 질량 사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점들의 중심에는 주변 가스를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가스가 그것을 고치처럼 감싸 전형적인 활동성, 은하의 서명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미국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들을 블랙홀 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별도 아니고 진짜 블랙홀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하지만 이 천체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12일 나사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첫 번째 심우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팔을 뻗었을 때 손에 든 모래알보다 크지 않은 하늘의 아주 작은 한 조각. 하지만 이 작은 얼룩 안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의 초기, 즉 혼란스럽고 미완성인, 아직 형성 중인 우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고 불규칙한 빛의 얼룩으로 보이는 젊은 은하들, 원시 수소와 헬륨에서 막 불붙기 시작한 최초의 별들. 하지만 망원경이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잘 형성되었으며 밝은 은하들, 나선팔을 가진 천체들, 규칙적인 원반을 가진 은하들, 모든 면에서 성숙해 보이는, 완전히 발달한, 거의 늙어 보이는 은하들처럼 보이는 은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젊었습니다. 우주가 겨우 수억 살에 불과했을 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층 빌딩의 기초를 보러 갔다가 50층에 이미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건물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2026년 1월에 나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먼 은하를 확인했습니다. JAD ES-G S-Z 14-0 적색편이 값은 14.4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빛이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거의 135억 년을 여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추정 나이 138억 년 역사에서 우리는 이 은하를 빅뱅 이후 단 280만 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억 8천만 년. 우주적 규모에서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신생아였습니다. 하지만 JADES -GS Z14 공은 밝고 밀집되어 있으며 화학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 존재해서는 안 될 양의 질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무거운 별에서 생성되고 이 별들이 죽을 때야 비로소 우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질소 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억 8천만 년 안에 여러 세대의 별들이 살고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표준 모델은 이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밝은 은하들이 망원경 발사 전 모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약 100배 더 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0% 더 많은 것이 아니고 2배가 아닙니다. 정확히 100배. 이론과 관측 사이의 격차는 몇 가지 조정으로 모을 수 있는 작은 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작은 붉은 점들, 성숙한 아기 은하들, 그리고 불가능한 원소들은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이 발견들은 단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수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측들은 표준 모델이 예측한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약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마도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수학적 구조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모든 관측, 모든 측정을 거의 섬뜩할 정도의 정밀도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이 그 완벽해 보였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읽기 위해 페이지를 뒤로 넘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웹의 발견이 왜 그토록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뒤흔든 그 장엄한 구조물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론의 표준 모델인 람다-C DM입니다. 그리고 이 람다-C DM 모델은 우주에 대해 이제까지 이야기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일관되며 가장 만족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138억 년 전 하나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집된 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간 속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이었습니다. 첫 1초의 몇 분의 2일 안에 우주는 빛보다 빠르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몇 분 안에 최초의 원자핵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소 헬륨, 그리고 소량의 리튬. 하지만 이어진 38만 년 동안 우주는 너무나 밀도가 높아 어떤 빛도 통과할 수 없는 밝은 플라스마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자들은 자유전제에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우주적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후 우주는 전자가 원자핵에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었습니다.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혔고 그토록 오랫동안 갇혀있던 빛이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흘러나갔습니다. 바로 이 빛이 그 이후로 계속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38만 살이었을 때 찍힌 아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승리는 이 사진의 세부 사항을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플랑크 위성이 가장 상세한 측정을 하기 몇 년 전에 이 아기 사진에 나타날 100만 분의 1도 섭씨 수준의 미세한 온도 변동 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우주가 약 5%의 일반 물질, 27%의 암흑 물질, 그리고 68%의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 완벽한 시나리오의 시작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할 느리고 힘든 건설 과정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과거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현재와 미래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운명을 암호화하는 숫자, 그 이름은 허블 상수입니다. 이 상수는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즉, 특정 거리에 있는 은하들이 공간의 팽창 때문에 우리에게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그것을 잘못 계산하면 우주의 나이가 틀리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잘못 계산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틀리게 됩니다. 그 운명은 불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다른 과학자 그룹이 이 숫자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해왔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까운 우주를 봅니다. 밝기가 알려진 세페이드 병황성이나 1A형 초신성과 같은 표준 촛불로 거리를 측정하고 이 거리들을 은하들의 후퇴, 속도와 결합합니다. 이 방법은 메가파섹당 초속 약 73km라는 값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주의 아기 사진,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보고 람다C DM 모델을 사용하여 이 초기 조건으로부터 오늘날의 팽창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측합니다. 이 방법은 메가파섹당 초속 약 67.4km라는 값을 찾아냅니다. 73대 67.4, 약 9%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기초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심연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불일치는 허블 긴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2025년 미국 천문학회 회의에서 한 천체 물리학자는 이 긴장이 이제 허블 위기로 발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측정한 것과 동일한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했지만 더 선명한 해상도로 관측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충격이었습니다. 국지적 측정값은 73이라는 값에서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웹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두 측정이 모두 옳다면 클릭천 초기 우주 모델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우주가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탈출구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가장 민감한 숫자가 우리에게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결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스스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균열들, 먼 은하들과 기본 상수들의 불일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웹이 발견한 것은 단지 초기 은하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은하들, 별 형성을 이미 멈춘 은하들, 우주의 대부분의 은하들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던 시대에 살고 건설하고 그리고 침묵 속으로 사라진 은하들, 마치 새로 지어진 동네 한가운데 단지 완공된 것이 아니라 버려진 집과 같습니다. 주인이 이사가고 한평생을 살고 죽어서 집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웃들이 아직 기초를 다지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초기 은하들의 모든 별들의 총 질량은 표준 모델에 기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것보다 약 10배 더 높았습니다. 10배. 이것은 보정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델의 기본 예측이 한 자릿수만큼 틀렸다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은하들의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는 우리를 우주의 가장 기이한 비밀 중 하나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모델을 넘어 웹이 본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은하들, 죽은 거인들, 그리고 우주의 구조에 새겨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구조물들. 이제 우리는 개념이 아닌 실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들은 우주론의 기초를 뒤흔든 지진의 여진과 같았고 각각이 이전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이제 절정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웹이 발견한 것들은 단지 이론을 뒤흔든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은하들, 예상치 못한 분자들, 그리고 우주의 구조에 있는 거대한 균열들. 이 장에서는 웹이 기록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록을 깨는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템포가 최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최고 속도로 뛰어듭니다. 첫 번째 충격은 JAD-S-Z14-0이었습니다. 이 은하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빅뱅 이후 단 2억 8천만 년 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135억 년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나이의 98%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주 시간표에서 이것은 한순간 아기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 은하는 전혀 아기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측 결과 놀라울 정도로 밝았기 때문입니다. 이 밝기는 그 안에 이미 수억 개의 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은하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스가 모이고 식는데 수억 년, 심지어 10억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JADES-GS-Z14-0은 단 2억 8천만 년 만에 그것을 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대기에는 질소가 풍부했습니다. 질소는 무거운 별의 수명 마지막에 형성되는 무거운 원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질소의 존재는 여러 세대의 별들이 이미 태어나고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2억 8천만 년 안에 하나의 완전한 별의 족보, 이론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걷기 시작하고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웹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매우 일찍 형성된 은하들만 찾은 것이 아니라 매우 일찍 죽은 은하들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GS9 209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유령입니다. 왜냐하면 별들의 압도적인 대다수를 빅뱅 후 첫 8억 년 안에 마치 분노의 발작처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효율로 가스를 삼키고 어지러운 속도로 별들을 점화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우주가 18억 살이었을 때 GS9, 이 09는 이미 모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은 이론가들에게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은하가 죽기 위해서는 가스 비축량이 고갈되거나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어떤 종류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별 형성을 중단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들은 수십억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GS9 209는 우주의 여명기 우주 곳곳에 가스가 풍부하던 시기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풍성한 잔치상에서 굶어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기 사망은 초기 우주의 은하 진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아마도 훨씬 더 격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은하들은 천천히 늙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리고 파국적으로 멈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GS9 209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웹은 우주의 첫 20억 년 동안 별 생산을 중단한 다른 여러 죽은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은하의 형성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하들 자체에 몰두하고 있을 때 웹은 훨씬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포도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거대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발견된 약 33억 광년 직경의 거대한 퀘이사 집단입니다. 퀘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일부이며 이 구조는 그들이 하늘에서 거의 완벽한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론적 원리라고 알려진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 볼 때 균질하고 등방성이어서 어디에서나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중력적으로 묶인 구조의 크기에는 이론적인 최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약 12억 광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고리는 이 한계보다 거의 3배나 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헤라클레스 북쪽왕관자리 장성도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약 100억 광년 길이에 달하며 이는 이론적 한계의 8배 이상입니다. 이 구조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균질성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균질하지 않다면 팽창률에서부터 암흑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계산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들, 불가능한 은하들, 그리고 조기 사망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표준 모델이 이야기하는 그 고요하고 질서정연하며 느린 이야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율적이며 훨씬 더 구조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들이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미스터리의 징후일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단지 은하들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아니라면, 만약 문제가 우주를 하나로 묶는 그 보이지 않는 골격 자체라면, 만약 암흑 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웹의 관측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우리를 우주론의 가장 어두운 구석, 우주의 27%를 구성하는 그 신비한 물질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찾게 될 것은 이 모든 변칙 현상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가 썩었다면 위층의 모든 균열, 모든 변칙 현상이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론의 기초에는 우주의 27%를 구성하는 그 보이지 않는 골격이 놓여 있습니다. 암흑 물질, 모든 것을 하나로 묶지만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직접 감지할 수도 없는 무언가. 웹 망원경은 이 기초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웹이 발견한 초기 및 대질량 은하들은 단지 너무 빨리 형성된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형성되어야 할 암흑 물질 헤일로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이것은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우주의 골격입니다. 먼저 작은 암흑 물질 덩어리가 형성되고 이들이 합쳐져 더 큰 헤일로를 만듭니다. 일반 물질, 즉 가스는 이 헤일로의 중력 우물에 빠져들어 응축되고 별들을 점화시킵니다. 은하는 헤일로 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웹은 기초가 놓이기 전에 건물이 완성된 곳들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그 당시에 존재했어야 할 암흑 물질 헤일로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 질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은하들은 10배는 더 작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암흑 물질 헤일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은하 형성이 암흑 물질에 그다지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가능성 모두 람다-C DM 모델의 기본 기둥 중 하나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암흑 물질이 은하 형성의 유일한 열쇠가 아니라면 우주의 가장 큰 규모 구조에 대한 설명 또한 의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변칙 현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웹의 불편한 발견들은 단지 우주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심지어 생명 자체까지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은 인류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를 다시 불붙였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여기 K, 28, B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124 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8.5배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별에 거주가는 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마법의 영역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팀이 충격적인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웹 데이터를 사용하여 K2-18b의 대기에서 디메틸 설파이드, 즉 DMS 분재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DMS는 거의 전적으로 바다의 미생물,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중요한 비생물학적, 즉 생명체가 아닌 원천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세계의 대기에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있다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생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견의 통계적 유의성은 3시그마였습니다. 이것은 신호가 진짜일 확률이 약 99.7%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후 나사의 다른 팀이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호가 데이터의 무작위 잡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은
격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논쟁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공상과학이었던 것이 이제 과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생명 신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웹이 우리를 데려온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아직 생명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압니다. 그리고 이 탐색은 우주의 복잡성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만약 우주가 별과 은하를 만드는데 이토록 효율적이라면 아마도 생명을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일 것입니다. 초기 은하들, 둔, 죽은 거인들,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구조들, 의심스러운 암흑물질, 그리고 잠재적인 생명 흔적들. 웹의 이 발견 목록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는 람다 C, DM 모델이 이야기하는 그 단순하고 우아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곳입니다. 구조는 예상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크게 형성됩니다. 화학적 풍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생명은 이 효율적인 우주에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불가능한 은하들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팽창률은 왜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낼까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이 새로운 발견들의 빛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질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과 어디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와 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망원경의 원시 데이터, 그 복잡한 스펙트럼과 수많은 픽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답들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망원경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놀라운 기술적 경이로움이 어떻게 빛을 포착하고 분석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단지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웹의 시선은 다른 모든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웹의 시선이 다른 모든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그 금박을 입힌 거울 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큐멘터리의 가장 빠르고 충격적인 순간들에서 잠시 속도를 늦춥시다. 깊은 숨을 쉬고 엔진 덮개 아래를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웹의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무엇을 찾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냈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학, 물리학, 그리고 순수한 천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은 우리를 그 신비한 작은 붉은 점들에게로 되돌려 보냅니다. 모든 것은 웹이 분광학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분광학은 기본적으로 프리즘처럼 물체의 빛을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예술입니다. 소리가 어떤 악기들로 연주되었는지 알기 위해 분석하듯이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고 그 화학적 구성 온도, 속도 및 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스펙트럼 선들은 이상하게 넓어져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표준적인 설명은 이 넓어짐이 도플러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블랙홀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도는 가스가 우리를 향해 오는 빛은 청색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빛은 적색으로 이동시켜 스펙트럼 선을 넓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기초한 계산들은 이 천체들의 중심에 1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에게는 충격적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웹은 근저고에선 분광기, 즉 NIR 스펙과 같은 초정밀 기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 빛의 이야기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NIR 스펙에서 나온 데이터는 넓어짐이 속도 때문이 아니라 전자 산란이라는 것 때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에서 방출된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이온화된 가스 고치를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고치는 안개 구름처럼 빛을 산란시켜 스펙트럼 선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모든 방정식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정보로 수행된 질량 계산은 블랙홀이 100배 더 작다는 것을, 즉 10만에서 1000만 태양 질량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거대한 질량이었지만 이제는 이론적으로 더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습니다. 웹은 단지 본 것이 아니라 빛이 통과하는 안개를 분석하여 그 뒤에 진실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망원경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웹의 기술적 우월성은 먼 천체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장 큰 우주론적 위기 중 하나인 허블 긴장을 심화시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팽창률을 측정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우주를 보고 메가파섹당 초속 약 73km를 찾아내는 우주 거리 사다리 방법, 그리고 먼 우주,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보고 메가파섹당 초속 약 67.4km를 찾아내는 방법. 이 9%의 차이는 수년 동안 천문학자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의심 중 하나는 거리 사다리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세페이드 변광성의 측정이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 측정을 수행했지만 허블의 시야는, 특히 붐비는 별 영역에서 목표 별의 빛을 다른 가까운 별들의 빛과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크라우딩, 즉 밀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가 약간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웹이 등장했습니다. 웹은 적외선 시야와 훨씬 더 선명한 해상도 덕분에 이 혼잡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의 열화상 카메라처럼 웹은 성간 먼지와 다른 별들의 빛을 뚫고 세페이드 변광성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웹이 허블의 측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줄 것인가? 위기가 해결될 것인가? 답은 절대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요. 웹의 초정밀 측정은 허블의 측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우주의 팽창률은 정말로 73 정도였습니다. 웹은 흔들린다고 생각되었던 단계를 테스트하고 그것이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측정 오류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우리 망원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우리 우주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 그리고 이렇게 빨리 형성된 이 거대한 천체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웹의 관측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이론가들을 그만큼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이끌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직접 붕괴 블랙홀 모델입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에서 작동하여 은하 형성의 표준 레시피를 완전히 건너뛰는 메커니즘입니다. 표준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먼저 거대한 가스 구름이 식고 수백만 개의 별로 쪼개집니다. 이 별들은 살고 죽고 그리고 아마도 중심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블랙홀이 형성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직접 붕괴 모델은 이 레시피의 첫 단계를 건너뜁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초기 우주의 일부 거대하고 원시적인 가스 구름은 별 형성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직접 자신의 중력 아래 전체적으로 붕괴하여 수만에서 수십만 태양 질량의 블랙홀 씨앗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빵을 만들기 위해 효모를 준비하고 반죽을 하고 발효를 기다리는 대신 밀가루와 물을 직접 400도 섭씨 오븐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전통적인 빵이 아니겠지만 매우 빠르게 조밀한 덩어리를 얻게 됩니다. 이 모델은 웹의 많은 관측을 마법처럼 설명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왜 그들 주위에 밀집된 별 군집이 없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이 이상한 스펙트럼 특성을 가졌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 직접 붕괴 메커니즘이 웹이 발견한 작은 붉은 점들의 모든 신비한 특성, 예를 들어 약한 X선 방출, 특정 금속선의 존재, 그리고 전형적인 별 형성, 서명의 부재를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웨버 세 가지 기본 기술력입니다. 빛을 가장 세밀하게 분석하여 물체의 진정한 본질을 밝히는 법의학 탐정처럼 작동하는 분광학, 샤인 이전 측정의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우주거리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하는 마스터 기하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대담한 이론들이 관측과 함께 테스트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원천. 이 메커니즘들은 웹이 왜 단지 망원경이 아니라 혁명인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은 망원경 자체의 훨씬 더 기본적인 특성, 즉 우주를 보는 방식에 기반합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은 웹이 왜 금박을 입었는지, 왜 태양의 등을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주의 가장 춥고 가장 오래된 비밀을 보기 위해 왜 스스로 얼어야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웹의 진정한 힘은 단지 어디를 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그리고 이 위험들은 아마도 제동 문제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간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텅 빈 진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희석된 수프와 같습니다. 이 수프 안에는 개별 수소 원자, 헬륨 원자, 하전 입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세한 먼지 알갱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구 기준으로 보면 이 환경은 거의 완벽한 진공입니다. 하지만 우주선이 이 환경에서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 예를 들어 초속 6만 킬로미터로 이동할 때 그 작은 입자들은 하나하나가 총알로 변합니다. 이것은 운동 에너지의 무자비한 수학입니다.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무해한 먼지 알갱이가 이 엄청난 속도에서는 수류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mg, 즉 모래알 하나 크기의 입자와의 충돌은 약 20kg의 TNT 폭발과 동등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선체의 장갑에 구멍을 낼 수 있고 중요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체 임무를 몇 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간 여행은 단지 항법과 제동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존 투쟁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항할 방패를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종류의 갑옷이 아닙니다. 두꺼운 강철판은 여기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에서는 충돌하는 입자와 방패 모두 즉시 증발하여 플라스마 구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정교해야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휘플 실드 또는 다층 방패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양파의 껍질처럼 사이에 공간이 있는 여러 개의 얇은 층으로 구성된 방패입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미소 운석이 첫 번째이자 가장 바깥쪽의 얇은 층에 부딪힙니다. 이 충돌은 입자와 방패의 작은 부분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 파편 구름으로 만듭니다. 이 구름은 사이의 공간에서 확장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런 다음 이 흩어지고 에너지가 약해진 입자 구름은 두 번째이자 더 두꺼운 층에 훨씬 더 넓은 영역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총알 에너지를 수백 개의 작은 산탄 에너지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층 구조는 충돌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선체 본체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 우주 정거장과 같은 궤도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간 속도에서는 이 방패들이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고 아마도 자가 치유가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 동안 우주선은 수백만, 아마도 수십억 번의 이런 미세 충돌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 유일한 위험은 보이거나 적어도 질량이 있는 입자들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교활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우주 방사선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구석에서 오는 괴너지 입자들의 끝없는 폭격입니다. 이 입자들은 초신성 폭발, 먼 은하 중심의 블랙홀, 또는 우리 자신의 태양에서 올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행성의 자기장과 대기가 거대한 방패처럼 우리를 이 방사선의 대부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우주 깊은 곳에는 이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 방사선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공격합니다. 인체와 민감한 전자장비. 인간에게 장기간의 우주 방사선 노출은 세포의 DNA를 파괴하여 암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경계를 손상시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용량의 도옥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장비에서는 단 하나의 괴너지 입자가 컴퓨터 칩에 부딪혀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비트 플립이라는 오류를 일으키거나 회로를 영구적으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의 뇌가 서서히 기억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간 우주선에게는 인간을 위한 폭풍 대피소라 불리는 중장갑 구획과 전자장비를 위한 방사선 강화, 부품 및 다중 예비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그 안에 승무원이나 그것을 제어하는 컴퓨터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파 센타우리로의 여행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거기에 어떻게 갈까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속도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는 그만큼 어려운 제동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로켓 광범선 또는 자기 그물과 같은 이국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지뢰밭, 즉 미소 운석과 우주 방사선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층 방패와 방사선 차폐 장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들 각각은 물리학과 공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인류의 일부 또는 적어도 우리 기술의 일부를 4.37 광년 떨어진 그 작은 빛의 점으로 보내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어려움, 이 공학적 악몽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놀라운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궁극적인 보상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특히 프록시마 B의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가장 깊은 비밀, 생물학과 화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속으로 뛰어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옵니다. 이제 절정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웹이 발견한 것들은 단지 이론을 뒤흔든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은하들, 예상치 못한 분자들, 그리고 우주의 구조에 있는 거대한 균열들. 이 창에서는 웹이 기록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록을 깨는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템포가 최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최고 속도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리온 성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 떠돌이 행성들, 별 없는 세계들. 하지만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웹이 하늘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지역 중 하나인 오리온을 보았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별에도 묶여있지 않고 우주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행성 같은 천체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일부가 쌍으로 여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력적으로 서로 묶여있지만 아무 것의 궤도도 돌지 않는 행성계, 쌍둥이 고아들. 이 천체들은 주피터 질량 쌍성 천체라는 의미의 주엠보라고 불렸습니다. 이 발견은 행성 형성 이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모델에 따르면 행성은 젊은 별 주위의 원반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떠돌이 행성들은 시스템에서 튕겨져 나왔거나 혹은 별 형성과 유사하지만 훨씬 작은 규모의 과정으로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직접 응축되어 형성되었어야 했습니다. 웹은 이 주엠보들 중 무려 42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질량은 목성의 절반에서 13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행성을 거의 낭비에 가깝게 엄청난 풍요로움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성들은 단지 별 주위에 질서 있는 원반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혼돈스럽고 예상치 못했으며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 은에 있을 잠재적 세계의 수를 순식간에 수십억에서 수조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행성들이 이렇게 쉽게 형성되고 흩어진다면 생명을 위한 잠재적 보금자리의 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행성과학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떠돌이 행성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웹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대담했습니다. 한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목표는 워스 39b였습니다. 별에 매우 가깝게 도는 가스거인. 웹이 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했을 때 갸려 역사적인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명확하게 이산화탄소 분자를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웹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웹은 우리로부터 수조 킬로미터 떨어진 세계의 대기의 화학적 지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K2-18b였습니다. 지구로부터 124광년 떨어진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그 유명한 행성. 웹은 K2-18b의 대기에서 단지 수증기와 메탄만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도 발견했습니다. 디메틸 설파이드, DMS. 이 분자는 지구에서 거의 전적으로 생명체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산됩니다. 알려진 중요한 비생물학적 원천은 없습니다. 그리고 웹은 이 분자의 흔적을 다른 세계의 대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3시그마 수준의 탐지였습니다. 즉 99.7%의 확률로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0.3%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렇게 강력하고 구체적인 화학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과학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믿었고, 다른 일부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논쟁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발견했는가?
이것이 바로 웹이 우리를 데려온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웹의 가장 큰 충격은 우주의 가장 먼 구석에서 왔습니다. 가장 깊은 과거에서, 시간의 여명에서. 여기 메이지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였습니다. 웹은 그것을 빅뱅 후 단 3억 9천만 년이 지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또 다른 은하 후보C ERS93-3162,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웹의 정밀한 측정은 이 후보의 적색편이 값이 잘못 해석되었으며 실제로는 훨씬 더 가까운 은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기꾼 은하 사건은 웹이 단지 새로운 것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오래된 오류도 바로잡는 훌륭한 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은 메이지의 은하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은하 중 하나로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람다C DM 모델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있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첫 은하들은 작고 불규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숙하고 잘 형성된 거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은하 형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천체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깬 순간이 왔습니다. JADES-GS-Z14-0, 모든 시대의 챔피언, 가장 멀리, 가장 오래된, 가장 불가능한. 웹은 이 은하를 빅뱅 후 단 2억 8천만 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나이의 단 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록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135억 년 이상 동안 여행해 왔습니다. 이것 또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하 자체는 변칙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았고 이는 1억 개 이상의 별을 품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별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 대기는 질소와 산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별이 존재했다는 증거.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은하의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JADES-GS-Z140은 우주를 안개처럼 덮고 있던 중성 수소가스로부터 주변 수억 광년 넓이의 지역을 혼자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과정을 제2온화라고 하는데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이는 수억 년이 걸리는 느린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하나의 은하가 혼자서 주변에 거대한 투명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것은 단 하나의 등불이 도시 전체를 덮은 안개를 혼자서 걷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제2온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의 작고 불규칙한 은하 후보들이 아니라 이런 밝고 괴물 같은 은하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JADES-GS-14-0, 공은 혼자서 초기 우주책에 여러 장을 다시 썼습니다. 떠돌이 행성들, 생명의 흔적들, 사기꾼 은하들, 그리고 기록을 깨는 거인들. 웹의 첫 몇 년은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낡은 이론의 관에 박히는 또 다른 못과 같았습니다. 람다C DM 모델은 사방에서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롭고 이상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답은 더 복잡한 것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답은 더 단순한 것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모든 변칙들, 이 모든 불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통일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만약 문제가 은하나 블랙홀 또는 암흑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문제가 그 모든 것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법칙, 즉 중력 자체에 있다면, 왜냐하면 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은 때로는 가장 복잡한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의심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이 만들어낸 이 혼돈 속에서 한때 파문당했던 한 아이디어가 속삭임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만약 옳다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우주의 95%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그 속삭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이론은 몬드라고 불렸습니다. 수정된 뉴턴 역학, 이것은 오랫동안 파문당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 물리학자 모르데하이 밀그롬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간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없다면, 만약 은하의 이상한 회전 운동을 보이지 않는 물질의 중력 효과로 설명하는 대신 중력 법칙 자체가 매우 낮은 가속도에서 다르게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뉴턴의 법칙은 은하 중심의 높은 가속도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은하의 외곽, 별들이 느끼는 가속도가 매우 낮은 곳에서는 아마도 중력이 약해지는 대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뉴턴의 유명한 역제곱 법칙이 특정 임계값 아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근본적인 성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을 의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었습니다. 웹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웹은 초기 우주에서 표준 모델에 따르면 아직 주위에 큰 암흑 물질 헤일로를 형성하지 않았어야 할 작고 고립된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들은 마치 몬드가 예측한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회전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질량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질량이 암흑 물질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질량은 중력 자체의 수정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몬드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무시되었던 그들의 이론이 갑자기 웹의 가장 이상한 발견들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암흑 물질이 완전히 반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암흑 물질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배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정된 중력이 방정식에 빠진 조각일 것입니다. 웹은 몬드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진지한 과학적 논쟁의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우주론의 가장 큰 이단이 갑자기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웹이 촉발한 혁명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지 우주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웹이 시작한 지진은 가장 큰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 물리 법칙의 기초, 기본 상수에도 미쳤습니다. 만약 그것들도 상수가 아니라면 여기 미세 구조, 상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 중 하나입니다. 약 137분의 1의 값을 가진 이 무차원 수는 전자기력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즉, 원자가 빛을 어떻게 흡수하고 방출하는지, 화학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아는 모든 화학과 물리학을 지배합니다. 만약 이 상수가 수십억 년 전 먼 은하에서 약간 다른 값을 가졌다면 그 은하 빛의 스펙트럼에 있는 흡수선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약간 다른 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 방향으로 몇 가지 단서가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웹은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정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결과가 나왔을 때 칼트, 과학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웹의 데이터는 이 상수가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한편으로 JADES-GS-14- 공과 같은 은하의 존재가 우주가 얼마나 크고 오래되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며 일종의 실존적 불안을 일으키나요?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KE-18비대기의 디메틸 설파이드 같은 단서가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싹 트우며 환희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나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감정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거대함에 대한 두려움은 동시에 우리가 그 일부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깊은 소속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은 다른 생명체를 찾으려는 욕구를 불태우는 연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이 낳는 복잡한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웹이 그린 이 새로운 우주의 그림은 두려우면서도 희망적입니다. 겸손을 요구하면서도 대담한 꿈을 꾸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 중 하나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지 앞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는 것, 크기와 작음, 지식과 무지, 고독과 연결. 웹은 우리를 이 근본적인 철학적 긴장의 한가운데에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복잡성과 구조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창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과학 모델조차도 새롭고 더 강력한 증거 앞에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비극적으로 제한적이면서도 기적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역설을 넘어 웹이 연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웹이 그린 이 새로운 우주는 단지 과거의 사진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 중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우주 이야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주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재창조한다면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 과정은 우리를 가장 깊은 곳, 우리 자신의 존재의 기초로 이끄는 여정으로 데려갑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단지 우리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더욱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웹이 그린 이 새롭고 복잡한 우주의 초상은 단지 감탄할 만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들은 우리를 마지막 철학적 딜레마로 이끕니다. 의미와 무의미의 역설. 한편에는 우주의 차갑고 무관심하며 목적 없는 본성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은 우리가 아는 한 선과 악,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작동할 뿐입니다. 별의 죽음은 새로운 행성계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은 가까운 행성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존재나 행복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씨름해온 진실입니다. 이 거대하고 무관심한 우주에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바다에서 우연히 나타난 짧은 생명의 파도와 같습니다. 잠시 반짝이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무의미함에는 비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우주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100년, 1000년, 100만 년 후에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왜 아침에 일어나는 걸까요? 왜 예술을 창조할까요? 왜 과학에 몰두할까요? 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울까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흔적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은 시시포스 신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돌을 언덕 위로 굴리지만 다음날 다시 굴러 내려올 것을 압니다. 이것은 허무주의, 즉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무의미함에도 기적적인 하지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에게 준비된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의미는 우주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서로 맺는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에서, 예술 작품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온 사진을 보며 느끼는 그 깊은 경이감 속에서 우주에는 목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 무관심한 우주에 의미, 아름다움, 그리고 연민을 더하는 것입니다. 알베르 카뮤는 시시포스를 행복하게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굴리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에 대한 반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사랑하고 싸우는 것도 우주의 무관심에 대한 반란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의미 창조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빈 캔버스입니다. 그 캔버스를 어떤 색으로 칠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의미는 위대한 발견을 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의미는 단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히거나 아이에게 호기심을 불어넣거나 나무를 심거나 또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며 우주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미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진심 어린 의미를 창조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풍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한 그 작은 의미가 우주의 그 거대한 무의미의 바다에서 빛나는 하나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 과정은 우리를 가장 깊은 곳, 우리 자신의 존재의 기초로 이끄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단지 우리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더욱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웹이 그린 이 새롭고 복잡한 우주의 초상은 단지 감탄할 만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식과 행동 사이에 날카로운 역설로 이끕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할 능력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은하의 화학, 우리로부터 수조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이해할 힘, 이것은 거의 신과 같은 힘입니다. 이것은 한때 신화와 종교에서만 가능했던 이해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 즉 과학과 기술이 우리 자신의 행성, 그 희미한 푸른 점을 되돌릴 수 없게 바꾸고 심지어 파괴할 힘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우리의 이해 능력은 우리 자신의 보금자리를 파괴할 잠재력과 같은 속도, 아마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에는 비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 규모에서 이토록 위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작은 행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그토록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웹이 130억 년 된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만든 동일한 과학 원리들이 기후 변화, 대량 멸종, 그리고 핵전쟁과 같은 실존적 위협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종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한 부분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가장 정교한 지적 도구를 사용하지만 다른 부분은 가장 원시적인 부족 본능으로 행동하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 비극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그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할 책임도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임을 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나서 간단한 덧셈 실수로 시험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에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이 그린 것은 단지 우주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회복력 있고 창의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자체는 인류의 가장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여러 나라와 문화권의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협력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협력, 인내, 호기심,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의 승리입니다. 웹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큰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테니스 코트 크기의 태양 가리개를 가진 종이 접기 망원경을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보내 완벽하게 펼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행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힘도 줍니다. 단지 문제를 만드는 힘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는 힘. 웹의 존재는 희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방정식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매일 이 지식과 행동의 역설과 마주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우주의 비밀을 배우면서 인류의 그 위대한 이해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 당신이 소비하는 제품, 당신이 선택하는 정책을 통해 행성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개인적인 행동들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변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웹의 개별, 거울 조각들이 모여 완벽한 표면을 형성하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웹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주를 이해할 잠재력을 가진 기적이면서 동시에 그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책임을 가진 존재이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역설, 호기심과 침묵의 역설로 이끕니다. 한편에는 웹이 제공하는 이 거대한 데이터 홍수, 이 복잡한 방정식들, 이 정밀한 측정들이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감정, 편견, 그리고 개인적인 신념으로부터 벗어난 과정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135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적색편이 값싸은 누군가가 무엇을 느끼는지 또는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 객관성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과학으로 이끈 첫 불꽃이 완전히 주관적이고 측정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이 빛나는 점들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던 첫 조상부터 웹 망원경을 설계한 엔지니어들까지 모든 것이 그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 자체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우리의 가장 비합리적인 충동 중 하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과학과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역설입니다. 이 역설에는 비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이 첫 호기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단지 풀어야 할 방정식, 분석해야 할 데이터 세트 또는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웹이 보낸 그 장엄한 사진들은 우리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몇 초 만에 사라지는 평범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현기증 나는 아름다움과 신비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 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이감을 잃을 위험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감정을 잃는다면 우리는 단지 과학의 연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중요한 일부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이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 없이 과학은 차가운 계산으로, 기술은 목적 없는 힘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에 맞서는 멋진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자체는 이 경이감 상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웹이 보내는 모든 새로운 사진은 우주가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을 볼 때 우리는 단지 1조 개의 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진은 우리에게 250만 년 전 그 은하에서 출발한 광자들이 그 길고 외로운 여정 끝에 바로 이 순간 우리 눈에 닿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순간입니다. 과학은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가장 깊은 시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웹은 우리에게 우주가 단지 방정식이 아니라 동시에 예술 작품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예술 작품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경이감은 우리를 그 첫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그 단순한 와의 순간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가행, 과학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경이감을 경험하고 공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웹의 사진을 보여줄 때, 아이에게 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단지 밤의 고요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볼 때, 당신은 그 첫 호기심의 불꽃을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은 이 경이의 유산의 전달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새로운 웹들을 만들고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이 위대한 우주 모험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남길 호기심의 유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소중한 사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슬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슬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역설 변화와 연속성의 역설로 이끕니다. 한편으로 웹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과학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이론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람다-C, DM 모델의 붕괴는 과학이 독단적인 신념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과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용기.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설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변화에는 비극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결코 궁극적인 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발견할 새로운 것이 있고 항상 붕괴될 새로운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에서 결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지 못하는 느낌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움직이는 배 위에서 서 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담고 있는 연속성도 있습니다. 이론은 변하고 모델은 붕괴되고 망원경은 낡아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행위, 호기심, 이해하려는 욕구, 수천 년 전 하늘을 보며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려 했던 바빌로니아 천문학자와 오늘날 웹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우주론자는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이어져 온 황금실입니다. 우리를 조상들과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질문의 사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위대한 질문의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당신이 묻는 모든 질문, 당신이 느끼는 모든 호기심의 순간은 당신을 이 수천 년의 사슬에 연결합니다. 당신은 단지 관객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인류 모험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은 플라톤의 호기심입니다. 당신의 경이감은 갈릴러의 경이감입니다. 이해하려는 당신의 욕구는 아인슈타인의 이해하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론은 일시적이지만 질문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곳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눈이 멀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빠르며 더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견고한 모델조차도 새로운 증거 앞에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비극적으로 작으면서도 기적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기술의 기초에 있는 그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인류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망원경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떠난 여정은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과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을 하나로 묶는 중력과 우주를 찢어놓는 암흑 에너지 사이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탐험할 것입니다. 대빙결, 다음, 대파열 또는 대붕괴 준비되셨나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과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을 하나로 묶는 중력과 우주를 찢어놓는 암흑 에너지 사이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탐험할 것입니다. 빅 프리즈, 빅 립 혹은 빅 크런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멀리 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135억 년 전 시간 그 자체를. 하지만
우주의 가장 먼 구석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바로 곁에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 교과서에 있는 거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았을 때 발견한 것은 단지 초기 은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다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9%의 불편한 모순을 확인했습니다. 단 2억 8천만 년 된 은하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발견들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우주 모델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진실을 좇는다면 카니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은